저는 이제 이게 며칠 전 기사긴 하지만 네네. 정변을 만나면 꼭 물어보려고 해서 또 갖고 왔어. 어떤 거요? 뭐냐면 지금 저 전주지검 말이죠. 네네. 전주지검이 갑자기 전주지검이 왜 그저 형사 9부였나요? 3부였나요? 왜 3부였던 것 같아요. 형사 3부 이승학 네네. 부장 검사가 네네. 전주지검 저 중앙으로 중앙지검으로 왔죠. 가면서 네네. 이 문재인 일가에 대한 특히 이제 그 사위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이거 갖고 얘기가 많았는데 네네. 갑작스럽게 전주지검이 9명으로 그 수사 인력을 늘렸다는 거예요. 네네. 지금까지는 뭐 이스타젯 뭐 그 항공 타이스타젯 할 때 2명이 하고 3명이 하고 요 정도의 인원이었는데 네. 진짜 9명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원을 지금 투입한 거 아닌가요? 뭐 어마어마할 것까지 없지만 그래도 중앙지검이 아니니까. 상당히 많은 그 검사들을 투입한 거죠. 그런데 그거는 네. 아무래도 전직 직전 대통령과 관련된 그러한 사안이니까 아마 검찰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쓴다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현실적으로는 제가 이제 검찰청 가보면 네. 요즘 뭐 검찰청 갈 일 별로 없어요. 왜요? 제가. 왜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방송도 많아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형사 사건 안 맡으세요? 아니요. 그 검찰에 네. 검찰 자체에 형사 사건이 별로 없어요. 그 저기가 범위가 없어졌어? 검수완박이 되고. 검수완박 네네. 돼갖고. 그래서 경찰서 가면 오히려 옛날에는 변호사들이 경찰서 거의 안 갔어요. 그렇죠. 검찰청에 가죠. 검찰에 주로 갔는데 그런데 지금은 변호사들이 경찰서 다니느라고 바쁘고 검찰청에 가면 어떨 땐 절간 같아요. 그냥 뭐 수사하는 것도 없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뭐 그냥 일하는 건지 아닌지. 일반 형사부는 물론 이제 뭐 특수부나 그렇게 중요한 부서는 거기도 지금 바쁜데 그런데 일반 형사부는 쉽게 말하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검사님들이 어떻게 보면 남아도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전주지검 같은 데에서도 네. 뭐 이런 경우 같은 거에 이런 사건에 네. 옛날 같으면 막 사건이 많으니까 검사들을 빼기가 어려웠을 텐데 네. 이제는 뭐 그런 일들이 별로 없으니까 네. 여기저기 검사들 불러 모아서 뭐 9명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이슈가 아주 핫하잖아요. 정말 뜨겁습니다. 네네. 물론 이제 전당대회가 시작하면 뜨거울 줄 알았죠. 차가운 전당대회가 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와 이거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가장 큰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볼게요. 저는 와 이렇게 딱 그 맞춤형 4사람만 나온 경우 별로 없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6명 정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온다는 사람이 한 8명 정도 됐다가 네네. 마지막에는 한 2사람 안 나와. 돈도 아깝고 해. 근데 그 중에서는 한 2사람은 꼭 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네네. 자기가 이제 뛰어들어서 자기의 어떤 책을 좀 올리려고 하거나 결선 투표가 있을 때 일단 자기 지분 몇 %라도 몰아주면서 나 뭐 한 자리 어떻게 좀 해줘 뭐 아니면 우리 애들 어떻게 해줘 뭐 이런 딜을 하려는 사람 네네. 이런 사람들이 꼭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사람이 전혀 없이 진짜 내가 여기서 절박하게 해보겠다라는 허수가 아닌 실수 4사람이 나왔다. 그런가요? 그러면은 일단은 안철수 의원 포기했고 네. 유승민 전 대표도 포기했고 그러니까 6명에서 4명으로 줄어든 거는 맞는 말 같네. 그렇죠. 근데 이유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고 이미 세금은 오를 때는 올랐는데 네네. 이미지 소비를 계속 하느냐 안 하느냐 네네. 승산은 크지 않는데 네. 또 그렇다고 해서 딜을 하려니 그 딜이 먹힐 것 같지도 않고 네네. 뭐 그러니까 저 차후를 보겠다. 유승민 같은 경우는 이 당의 지지율이 더 떨어지길 보겠다. 네네. 그 소리 했잖아요. 왜? 네. 절박할 때 돌아오겠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봤을 때도 네. 그런데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패한 사람한테는 당선된 한 명한테는 뭐 좋겠지만 탈락한 3명한테는 정치적인 그러한 내상이 상당히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네. 예. 근데 내상의 정도는 약간씩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윤상현 후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내상이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왜 나왔죠? 윤상현 후보는? 윤상현 후보도 해보고 싶었죠. 그런데 네네. 윤상현 후보 같은 경우는 이런 것 같아요. 워낙에 정말 잡초 같잖아요. 어느 지역에, 어느 자기 지역구에는
정당이랑 상관없이 늘 당선되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저변을 막 훑고 다니고 사람들 훑고 다니고 이런 건데 에이 그래도 이 정도의 어떤 그 선수와 그 다음에 경력이 있으면 사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근데 그렇더라도 상현 후보는 아주 당당하게 또 다른 걸 할 겁니다. 네네. 저는 제일 힘들 사람이 원희룡. 네. 원희룡 후보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네. 이번엔 되게 어정쩡하거든. 나나 윤 같은 경우는 내 책임이야. 네네. 내가 선택한 거야. 네. 내가 고스란히 받으면 되지 뭐. 네. 당당하게 하고 뭐 털어버릴 거야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별로 이상하게 안 할 건데 네. 왠지 원은 이거 내 의지대로 내가 책임질 거야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왜 나왔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깨놓고 얘기하죠, 뭐, 유튜브니까. 네네. 대통령을 만난 거잖아요. 네네. 엘살바도르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안 나온다라고 다 얘기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네. 특히 제가 유추하는 거는 박정화 의원이에요. 네네. 박정화 그 강원도 원주 네네. 의원은 사실은 원희룡의 최 동지거든요. 저랑도 친해요. 박정화 네. 친하시죠? 네네. 사람이 되게 순하고. 좋죠. 또 최고지. 그 의리, 연 이런 네네. 것들 아니 인연이 나쁜 게 아니라 네. 나와 함께했던 사람, 내가 꼭 이렇게 해줘야 되는 사람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끈을 쉽게 놓을 사람은 아니에요. 맞아요. 네네. 그런데 며칠 전에 한동훈 을 지지하는 네네. 그 포지셔닝을 했을 때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딱 느낌이 원희룡 이번에 안 나오는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박정화라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원이 갑자기 빵 하고 나온 거. 그리고 747자에 불과한 저기 출마의 편. 네네. 10배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차이가 지금 그 한동 비대위원장은 8,749자인가 되거든요. 8949. 네. 근데 747자니까 한 10배 차이가 나잖아요. 10배도 더 나죠. 그런데 원희룡 전 장관 네네. 대선 후보 시절에, 네. 경선 시절에, 네네. 대선 경선 시절에 그 프리젠테이션 하는 거 보셨어요? 못 봤어요. 와, 대단했어요. 네. 팔 딱 걷어붙이고 뒤에 프리젠테이션 하는 거 딱 보여주면서 음악 깔면서 거의 무슨 정말 그 원희룡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줬어요. 머리는 진짜 좋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열정, 네. 패션을 보였어. 네네. 뭐 청중을 딴 사람들은 거의 읽는 수준이었는데 네네. 막 그냥 휘어잡고 그런 사람이 딱 4분 747자고 끝. 그리고 그 안에 원희룡 다운 무슨 비전 사실 없었어요. 신뢰 이런 말들은 너무 평이한 말이잖아. 아니 그래서 저는 사실 기대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2시에 한동훈 한단 말이에요. 뭐 그러면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갑자기 원희룡이 딱 3시에 한다라고 딱 치고 온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가지고 1시에 나경원이 그럼 내가 위에서 치고 내려갈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한동훈을 딱 가운데 놓고 안팎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 딱 보여가지고 야 이거 맞다이다 저는 그 생각이 때니까요. 2대2. 그러니까 한번 붙어보자. 그 뭐 출사표인데 출사표부터 한번 세게 붙어보자. 그럴 줄 알았는데 일단 나경원 그 의원 같은 경우에 7분 30초에 2245자였어요. 네네. 그런데 그 길이도 그렇지만 제가 좀 짧게 느껴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동훈은 너무 길게 느껴졌고 좀 길었어요. 그 다음에 나경원은 짧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더 있을 텐데 하는데 딱 끝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내용이 밋밋했어. 내용이 나경원은 어떤 식이었냐면은 내가 요번에 당선도 됐고 내가 정치도 오래 했고 내가 커리어도 좋고 뭐 이렇게 저렇게 나 잘났어 뭐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것보단 조금 더 약간 좀 이렇게 그렇게 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딱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동훈 딱 왔는데 좀 길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제일 기대했던 게 원희룡이었어요. 왜냐하면 한동훈이 이렇게 한동훈은 28분 8949자였거든요. 그렇죠. 28분 동안에 8,949자를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저는 그거에 한 절반 정도 했으면 딱 맞았겠다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경원보다는 2배를 하고 한동훈은 절반만 하고 그다음 원희룡 그거에 4배를 했었어야 된다. 그러면 한 15분 16분 딱 나오니까. 근데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고 아 원희룡은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아 그 뭐야 한동훈 그 후보는 이렇게 아주 뭐 이렇게 장황하게 아주 깊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꼴랑 4분 하더니 내려가는 거야. 아, 그래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용이에요.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 원희룡 연설문의 첫 문장이 뭐였냐면 이러다가 다 죽는다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야 이거 오징어 게임인가 하는 생각이 딱 들고 그런 다음에 결국은 뭐냐면은 대통령의 신뢰는 나한테 있다. 그다음 대통령과 나는 원팀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뭐 이런저런 소통과 관련해서 말들이 많으니까 레드팀 만들겠다. 이거예요. 자기 이야기가 없어. 대통령과 나와의 관계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당 대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분이 더군다나 제주도 지사도 여러 번 하고 장관까지 하고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고 그다음에 유명한 네임드 그 원희룡이 저 정도 이야기밖에 안 하나? 저는 그게 사실은 조금 실망스러웠고 준비가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원희룡의 경선 프레젠테이션을 기억하십니까? 라고 여쭤본 건 그거예요. 열정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자기 비전이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논리와 근거가 있고 도전을 중시했던 사람 이 원희룡이었어요. 원희룡은 영원히 정말 소장파 그러니까 레터릭 붙고 이 사람은 뭔가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언제나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작 꼴랑 747자의 4분의 연설에 그 안에서도 나가 없고 나의 비전이 없었을 때, 야, 이건 진짜 자신이 원해서 정말 자발적으로 나왔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고, 한 가지 정말 안타까운 건, 저도 원희룡 전 장관과 사실은 굉장히 많은 또 내 조언도 드리고 하던 그런, 관계였는데, 참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자기가 쌓아온 건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단순히 이미지라고 표현하지만, 쌓아온 서사와 스토리가 있으니까 지금의 원희룡이라는 이미지가 형성이 된 건데 그 이미지는 결코 주류 기득권에 기대서 정치하는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언제나 도전을 했고 언제나 응전을 했고 언제나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비주류였어도 그래도 목소리를 냈고 그랬던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바라보는 이미지는. 근데 정변 말씀처럼 그 안에서 신뢰를 강조하면서 내가 신뢰를 받고 있으므로 나다라는 그런 왜 기득권에 기대는 정치처럼 보이는 건 와 지금까지 쌓았던 이미지와 다르다. 굉장히 일관성 없는 느낌. 그래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부터 이제 스타트니까. 그럼요. 앞으로 한 달 동안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더 생각을 해보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저는 사실은 좀 아쉬움이 많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번 다른 것도 아니고 이번 총선에서 얼마나 그렇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그 선거를 치렀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모습들을 기대하고 있었던 건데 그런데 어쨌든 어제 그 모습은 좀 기대에서는 많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인데 뭐 한번 지켜보시죠 뭐. 네 그렇습니다. 써니리님 지난 그 청문회 입법 청문회 때 보여준 정청래 등 서영교 등이 보여준 만행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저희 이따가 그 주제 할 거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그 한동훈 지금 또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이 네 사람의 전대 출마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략적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해요. 뭐 어떤 거? 바로 최혜병 특검법을 연설문에 안 넣고 일문일답으로 뺐다. 연설문에 넣는 것과 아닌 것과는 또 다른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일문일답에 넣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포지셔닝 했다. 그 이유를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거든요. 내가 만든 전쟁터에 다 와. 내가 싸워줄게. 하는 거예요. 당장
사실 나머지 세 사람이 어떤 균형처럼 이렇게 딱 이 퍼즐처럼 네네. 이렇게 줄 섰어요. 네. 근데 이거 딱 던짐으로써 딱 1대3 구도가 돼버렸어. 세 사람이 딱 한 편이 되고 네네. 이 한동훈을 이 공격하는 모양새가 딱 되면서 이 구도 자체가 그냥 한동훈의 의도대로 딱 정리되는 느낌? 네네.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인 포지션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네. 다만 어떤 생각을 했느냐. 네. 지난번에 그 최혜병 관련된 그 특검법이 쭉 그 진행이 됐다가 잠깐만요. 뭐 제가 정리해 놓은 거 찾아보고요. 네네. 새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죠. 나경원 후보는 순진한 생각이다, 나이브하다. 네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 대표가 할 말이다. 뭐 조금 더 원색적인 어떤 비판과 비난이 이어졌죠. 요걸 좀 정리를 갖다가 하면 네네. 최혜병 특검법이 지난 5월 2일에 통과가 됐어요. 네. 그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다 퇴장했는데 네. 한 명만 남았어요. 네. 그게 누구냐? 김웅이었어요. 그런데 남아있었던 사람 168명이 전원 찬성해가지고 5월 2일에 법률안이 통과가 됐고요. 네. 그 다음에 5월 21일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딱 행사를 갖다 했어요. 네. 거부권 행사하면서 대통령실에서 보도자료 내면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건 저 두 가지로 봤어요. 어떤 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공수처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라고 하는 걸 기껏 만들어가지고 바로 이러한 상황을 위해서 공수처가 만들어졌고 그런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 공수처장이 누굽니까? 오동훈 공수처장이잖아요. 네네. 판사 출신인데 어떤 사람입니까? 오동훈 공수처장은 네.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회장이었던 그 연구회의 일원이었어요. 네네. 그 다음에 오동훈 그 처장은 옛날에 네.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 쪽 열린우리당 쪽 국회의원을 위해서 20년 전에 판사 월급에 300만 원이면 네. 그 지금 뭐 변호사 그걸로 보면은 진짜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돈이거든요. 네. 물론 한 개가 5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네. 어쨌든 그렇게 큰 돈을 후원할 만큼 제가 봤을 때 민주당 쪽에 훨씬 더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지금 공수처장이고 그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뭔 그거냐, 네. 뭔 특검이냐 네네. 이 이야기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저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특검 임명권은 네. 대통령한테 부여된 건데 헌법상에 부여된 임명권이죠. 그거를 왜 사실상 민주당이 행사하려고 하느냐. 그 다음에 고발한 사람이 민주당인데 네. 고발한 사람이 판사도 지정하고 검사도 지정하고 이건 안 맞지 않느냐. 네. 이런 논리를 가지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제의가 있었던 게 이제 임기가 거의 끝나기 이틀 전인 5월 28일이었어요. 네. 5월 28일이었는데 네. 그때는 저는 그때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갖다가 했느냐 뭐 안철수 의원 누구누구 유이동 의원 거기에다가 뭐 누구누구 해가지고 나는 찬성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다고요. 국민의힘에서. 네. 이러다가 진짜 그 거부권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의결로 통과가 되나 이런 사람 생각들을 갖다가 했었는데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됐죠? 찬성이 179. 네. 그러니까 200석에서 21가 부족했어요. 네. 200석까지는 아니지. 왜냐하면 그때 제적이 294석이었으니까 예. 거의 한 20석 가까이가 부족했었단 네네. 말이에요. 그런데 요번에는 다시 이제 22대 국회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6월 21일에 네. 엊그저께 법사위 통과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조만간 이게 본회의에 올라가서 금방 통과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통과가 되면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런데 지금 야당이 이전보다 더 많아졌잖아요. 네. 지금 192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4명이 나는 이 법에 대해 찬성하겠다라고 그랬어요. 공식적으로. 안철수. 그게 안철수. 그다음에 김재석. 그다음에 한지아. 그 다음에 조경태. 네. 이렇게 4명이 찬성한다라고 했는데 조경태는 누굽니까? 조경태가 지금 어느 캠프에 들어가서 좌장한다고 그랬습니까? 나경원이요. 나경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 보고 뭐 이렇게 나이브하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나이브한 거 아닌가?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다음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네. 지난번에는 그 5월 달에는 네. 지난 5월 달에는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거부권을 저기 행사해도 거기에 재의결 찬성을 안 하겠다 이런 논리가 되는데 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언제쯤 통과시키는 게 가장 유리할 것인가. 가장 타격을 줄 것인가.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게 7월, 8월 이 정도가 딱 되면 네. 된다라고 치면 그때 국민의힘에서 네. 국회의원 중에 네. 4명 이상이 그 돌아서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제가 봤을 때는 음흠. 그 지금 저부터도 그렇고 그 다음에 특검법을 반대했던 대통령실에서 최우선적으로 내세웠던 논리가 공수처 수사였는데 네. 그런데 공수처 수사가 그 이후로도 벌써 2달, 3달 그 이어졌는데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논리가 사실은 궁색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 중에 한 4-5명 정도가 추가로 돌아서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나? 그렇죠. 저는 그 다음에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일이 발생한다. 네. 그러면 단순히 이 순직해병 특검법이 뭐 통과가 돼서 수사가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가지고 네.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다라고 한 상징적인 일이 벌어지면 그거는 어마어마한 그 파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 다음에는 사실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불죠.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예. 한동훈 후보는 최소한 그런 것들은 막아야 된다. 네.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네. 뭐 최고의 수비는 뭐 공격이라 그런 말도 있고 불이 나면 맞불을 갖다가 놓는 것도 필요하고 네. 저는 그러한 의미로 일단은 이제 저도 법률가니까 네네네. 한동훈 후보도 이제 그 검사 출신으로서 네. 법무부 장관 출신으로서 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뭐 정치적으로 막 이런저런 계산했는지는 전 잘 모르겠고 네.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영진 변호사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이제 불확실하게 조마조마하면서 우리가 걱정하는 특검 전국을 계속 맞이할 거냐, 네. 아니면 도리어 확실하게 이렇게 해서 통과시킨다고 했을 때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 거냐를 보면서 도리어 일사불란하게 국민의힘이 특검법에 대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 최혜병 특검법만큼은 네네. 행사할 수 있는 전국으로 갈 거냐, 예측 가능한 쪽으로 리스크를 갈 거냐,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를 감내할 거냐, 이렇게 봤을 때는 현재 이제는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한 쪽으로 배팅하면 안 된다. 네. 3년이나 남았는데 그럼 예측 가능한 쪽으로 상황을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의 또 다른 어떤 뭐 정책적인 입안 아젠다를 내고 이렇게 숨을 골아가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단순히 이재명의 민주당의 특검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독소조항 빼고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는 것. 저는 두 번째는 이 법이 사실상 어떤 사람이 특검이 되더라도 네네.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듯이 일부 지지자들이 걱정하듯이 대통령의 직권남용 쪽으로 수사가 갈 확률은 저는 적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법률에 한해서는 지금 이 군사법원법 네네. 고친, 그러니까 문재인이 고친 군사법원법 하에서 그 법률을 심각하게 저해할 정도로, 침해할 정도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화두를 딱 던지니까 네네. 오늘 천하람 의원이 또 뭐 수정안 자기도 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이 뭐냐면은 예. 지금 민주당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특검 대신에 네네. 변협에서 추천해라. 네. 변협 회장이 추천해라. 네네. 그 중에서 한 명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야당 내부에 균열이 이제 생기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저도 이거를 왜 그 한동훈 후보가 네. 이거를 본문에다가 넣지 않고 Q&A에다가 넣었을까? 뭐 생각을 했다가 했을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본문에다가 넣었으면 저 한동훈 저 후보가 처음부터 이거는 특검법을 작정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천명. 그러니까 대외적인 천명이 되는 그런 식으로 되는데 그거는 아니고 그런데 아마 한동훈은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질문이 들어온다. 네. 이 질문이 들어오고 그 질문에 대해서 나는 이러이러이러하게 대답을 갖다가 해야 되겠다라고 한 번 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솔직히 말하면 다른 후보들은 그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나경원 후보는 나이브하다고 그러고 뭐 윤상현 후보는 뭐 민주당 당대표 나오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그런데 그거는 좀 고민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지금 상황이 저렇게 뭐 네가 뭐 민주당 후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객관적으로 아니란 이야기죠. 왜냐하면 192에다가 넷을 더해가지고 이미 196까지 목이 이만큼 찼어요. 거기서 4개만 더 넘어가게 되면 큰일 벌어질 수 있는데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어떻게 한가한 이야기를 할 그런 계제는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후보가 쏘아 올린 공입니다. 그 네네. 공이 거대하게 지금 소리가 나서 여러 가지 다른 공들과 함께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어떤 상황.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건너야 될 하나의 산, 그러니까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후보들보다 훨씬 더 실용적, 뭐 한동훈 에 의하면 실용적이고 수평적으로 가겠다라는 그 선을 그 고개를 한번 넘어야 되고 두 번째 고개가 의외로 이상한 방향으로 좀 흘러요. 네네. 이상하다기보단 뭐 나올 게 나오긴 하겠지만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국정농단 사건에 네네. 구형을 내린 검사다. 네네. 이게 지금 갑자기 또 올라와서 부각이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재판정에 한 번 갔다 몇 번 갔다가 왜 논쟁이 되는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논쟁이 되고 있어요. 이게 또 하나의 산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첫 번째 한동훈 그 당시 차장검사 정도 됐을 거예요. 네. 그 중앙에 한 3차장 정도 할 때 아니었나? 그런데 네. 그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한 건 한동훈 검사 맞아요. 그건 뭐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그 형사 재판은 네. 수사를 갖다가 하는 그 검사가 따로 있고 네. 공판 검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공판 검사는 다른 검사가 수사한 사건들을 갖다가 이만큼 쌓아놓고 그냥 계속 재판만 하는 검사가 있어요. 네. 따로 지정이 돼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네. 수사를 한 검사가 직접 재판에 나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공소 유지를 재판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 잘 모르는 사람이라 네네. 수사가 직접 했을 때 거기 안에 흐름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나중에 증인들을 몰아붙이고 네네. 영화 보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일이 많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검사 정도 되면 뭐 대충 사건 보면 대충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대충 알아요.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형사 재판이 뭐 미국처럼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배심원 앞에서 막 뭐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물론 이제 뭐 이재명 재판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화영 재판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치열하게 미국식으로 붙는데 네. 그런 식의 재판은 많지 않은데 네. 어쨌든지 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굉장히 검찰과 그 변호인들이 치열하게 그 공방을 갖다가 법리 다툼을 하는 그런 재판이었는데 그 재판과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가 수사를 지휘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안이니까 한 번 정도는 그 재판에 형사 재판에 출석한 것도 사실이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이준석이라는 후보가 그때 당대표가 됐을 때도 바로 영남에서 대구에서 저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저 탈당해서 바른미래당 간 거 맞습니다. 라고 당당히 이야기했는데 그 영남 쪽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영남 당원들이 또 일부 지지를 해줬고 그래서 이제 당대표까지 됐고 또 윤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윤 대통령이 특검 과 관련돼서 한동훈 검사를 데려온 사람이죠. 같이 팀을 이뤘고 해서 윤 대통령과 관련돼서도 영남 그때 그 지지자 영남의 유권자들이 그래 우린 지금 앞으로 나가자 하고 또 받아줬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미워할 이유는 저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를 정리하면요.
그 박근혜 그 전 대통령 관련된 국정농단 수사가 네. 2016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그때 특검이 그때도 있었어요. 아하. 그때 특검이 누구였느냐? 네. 박영수였어요. 네네. 그다음에 그 특검의 팀장이 누구였느냐? 예. 윤석열 검사였어요. 예. 그다음에 그 밑에서 부팀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예. 한동훈 검사였어요. 네. 그러니까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예. 이렇게 그 한 팀이 돼가지고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 이렇게 한 팀이 돼가지고 네. 수사를 갖다가 한 다음에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대선이 있었잖아요. 네. 2017년 그 3월에 네. 그 대선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그 누구야 윤석열 당시 검사가 네. 중앙지검장이 되고 네. 윤석열 검사가 중앙지검장이 된 다음에 누구를 한동훈을 중앙지검의 3차장으로 임명을 갖다가 끌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세트로 윤석열, 한동훈 이 콤비가 박근혜 그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도 하고 그 다음에 재판도 하고 이렇게 쭉 갔던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 결과 유죄도 이끌어내고 뭐 그러다가 지금 같은 이제 또 상황까지 딱 됐는데 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어떤 생각이요? 이때는 검사잖아요. 네. 검사는 그 나라에서 이제 시키는 대로 수사라고 하면 수사를 갖다가 하고 아니 만약에 그때 한동훈이 이런 특검팀에 그 포함되지 않고 뭐 저기 뭐 부산이든 뭐 대구든 광주든 이런 데에서 검사라고 했으면은 네. 이런 수사를 갖다가 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하지만은 윤석열 검사든 한동훈 검사든 이런 사람들은 국가에서 보직을 갖다가 주는 대로 그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죠. 맡은 그대로 이렇게 열심히 수사해가지고 결과를 냈던 것이다. 네. 뭐 어쨌든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 그렇죠. 지금에 와가지고 당이 또 이제 바뀌어가지고 한 분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 수사하고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냈던 검사 중에 한 명은 대통령이 되고 한 명은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됐다가 지금 또 여당의 대표가 되고 싶어가지고 나오고 이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뭐 역사는 뭐 별별 일이 다 벌어지는 거니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저께 드디어 이제 전대 출마자들이 가려졌고요. 오늘 내일 후보 등록을 할 겁니다. 그리고 7월 23일 전당대회가 열려서 새로운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이제 탄생을 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끌벅적한 그런 당권 투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래야만 제대로 우리가 이 당이 살아있구나. 그리고 이 당이 다시 한번 앞으로 보수의 재집권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있구나 라는 거를 실제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이재명이 혼자서 나와서 혼자서 연임하고 혼자서 대표가 또다시 되는 추대되는 옹립되는 그런 전당대회와 분명히 비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정 관계는 거기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되고 출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야가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원래는 이제 여당은 네. 대통령이 이 사람 뭐 이종근 뭐 당대표 해라 그러면은 그쪽으로 쫙 몰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로 그런 때 저를 인용해 주세요. 자꾸 뭐 돈을 얼마나 꿔왔다, 뭐 아니면 피의자다 이런 쪽으로 인용하시지 말고 그 기분 좋잖아 그냥. 그다음에 야당은 예. 나도 한번 해볼래, 나도 한번 해볼래. 어차피 주인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불쑥불쑥 올라가는 건데 예. 지금 제가 봤을 때 여당이 야당 같고 야당이 여당 같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민주당은 언제나 사실 분열하고 서로 싸우고 하고 집권 여당이었던 뭐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늘 일사불란했는데 바뀌었습니다. 그럼 바뀐 게 더 좋지 뭐. 저는 지금도 많은 지금 시청자분들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조금 누가 옳다 싸우시는데 그게 전당대회입니다. 그게 당권 투쟁이고요. 지금 어제 보니까 국회 과방위 네네. 과방위에서 뭐 이거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지금 강민구 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위원장이죠. 최고위원으로 이재명이 지명한 강민구 최고위원이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이건 위대하신 수령 이거하고 거의 똑같은 거거든요. 뭐 또 그 비난의 여론이 빗발치자 이게 영남 남인들의 예법이다 이렇게 깊이 인사하는 것은 뭐 영남 남인들의 예법이다 이런 소리가 또 나와가지고 유림들이 지금 완전히 화가 났어요. 화가 났는데 어제 그 과방위 위원 그 회의를 보니까 동영상을 제가 직접 다 봤는데
김장겸 국민의힘 비례대표, MBC 사장 출신이죠. 여기에 대해서 뭐 과방위 위원으로 자격 시비를 걸더라고요. 민주당 쪽에서. 그랬더니 김장겸 국민의힘 비례대표 출신 의원이 아니 그럼 최민희 의원도 앞으로 어머니 뭐 될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난장이 벌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네. 어제 그 과방위가 열렸어요. 이제 네. 그 상임위에 국민의힘이 처음 출석을 한 거잖아요. 근데 과방위원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최민희 의원이거든요. 근데 과방위에서 민주당의 이훈기 의원이 국민의힘 김장겸 이제 비례대표 의원인데 이분을 향해서 이해 충돌을 문제를 삼은 거예요. 상임위 활동이 부적법하다. 왜냐하면은 이 김장겸 의원이 MBC에서 부당 해고를 당하신 적이 있어서 그렇죠.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MBC를 상대로 그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MBC의 대주주는 박문진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과방위의 피감 기관이 박문진이 되다 보니까는 이거는 이해 충돌 사안이다. 저 사람이 과방위에 앉아 있는 거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훈기 의원 개인의 생각은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논리라면은 법사위에서 뭐 최광욱이라든지 박은정, 뭐 조국 다 빼야 돼. 맞아. 거기 피감 기관이 검찰이랑 법원이잖아요. 그러네요. 아니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당대표 자격이 없어. 이런 것들을 지금 지휘를 하는 사람이 그러네요. 이재명 대표인데 재판이 몇 개야 지금. 지금 보면은 그 이훈기 의원도 사실 경인일보 출신인가요? 그 언론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공격하지 않고 메시지를 반박하지 않고 메신저를 바로 회의 출석하자마자 김장겸이라는 메신저를 바로 공격 때려버린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좌파들의 그 토론 방식입니다. 메시지 대응이 좀 논리가 부실하거나 부족하면 메신저를 바로 공격해버리는 이 못된 버르장머리죠, 이게. 그래서 어제 그 과방위 회의가 엉망이 된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김장겸 의원이 최민희 위원장이 좀 뭔가 편파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 같으니까 아니 그러면 최민희 위원장도 곧 어머니가 된다. 민주당의 어머니 이야기 같은데요. 이렇게 될 만큼 지금 민주당이 지금 엉망인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이재명은 아버지, 최민희는 그럼 어머니?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나 두 아이의 어머니다 이러고 최민희 의원이 넘어가기는 했는데 네. 이런 발언이 나왔으면은 최민희 의원이 좀 제재를 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충돌 그렇죠. 사안이다 이런 얘기를 나오면은 국민의힘에서 반박하게 할 게 아니라 그리고 최민희 의원 자신도 그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맞아요. 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서 상금 부회장으로 재직을 했어요. 그다음에 노종면 의원이라고 또 민주당 과방위 소속이 있는데 이 아저씨는 YTN에서 불법 파업으로 해직됐거든요. 최민희 의원 2022년 3월까지 했으면 지금이 몇 년인데 아직 3년 안 지났잖아요. 그 정보산업연합회는 LG U+, SK텔레콤 같은 데가 회원사로 참여를 하고 그렇죠, 있는 데잖아요. 그렇죠. 과방위원장 하는 게 맞냐 소리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어머니 소리 나온 거는 민주당 당내에서 자초한 거예요. 아버지라 그러니까 어머니 나올 만도 하지. 이거를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항의를 하고 나가게 퇴장하게 할 게 아니라 과방위원장이 좀 이 문제를 정리를 하고 이 문제에서는 뭐 국회 윤리위에서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언을 자제해 주시고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사태가 여기까지 간 맞습니다. 거죠.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부터 지금 이 사실 국회도 여야가 있잖아요. 공수가 있는데 제가 이 축구 경기 자꾸 비유합니다만은 심판은요 공정해야 됩니다. 심판은 호루라기를 공정하게 불어야 돼요. 옐로우 카드, 퇴장 카드, 레드 카드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선수들이 거기 룰에 수긍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도 그렇고 특히 최민희 그 과방위 상임위원장은 이 회의 첫날부터 너무 편파적이에요. 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메신저를 공격하면은 그런 식으로 인신공격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인신공격을 하시면 동료 의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제지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계속 말하도록 놔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무시적인 긍정이야. 무시죠. 그러니까 동조한 거죠, 동조.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이 그렇게 회의를 편파적으로 특정 진영에 편파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그 회의장은 난장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사실 지금 OECD 10등 국가인데 미국 의회나 영국 의회가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회 분야가 초인류로 가고 있는데 정치만 지금 이렇게 된 거는 바로 상임위원장들이 회의 진행을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최민희 본인도 우리 전재현 변호사님이 예리하게 지적하셨지만
통신사에 무슨 직을 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지금 맡으면서 방송도 그때 같이 하셨거든요. 방송도 이게 했죠.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안 되죠. 이거 사실은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이 되려면요. 해당 업계에 근무를 했거나 무슨 타이틀을 맡거나 이러면 3년 안에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때 종편에 나오셔서 평론을 하셨어요. 이거 맡고 있으면. 그러니까요. 종편에 나와서도 어떤 특정 진영이 이걸 말씀하면 안 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 방통위원으로서 조금 부적절하다. 이래서 선임을 미뤘던 거거든요. 그랬더니 방송 4법 통과시켰죠. 방통위 그렇죠. 제2요건.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방송 3법이었습니다. KBS, MBC, EBS 2사 사장 선정하는 그 법을 방송 3법으로 민주당이 발의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플러스 방통위원법까지 새로 집어넣은 게 최민희 지금 과방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방송 3법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민주당의 지금 방송 3법이라는 것이 KBS, MBC, EBS 소위 말해서 공영방송에 이사를 어떻게 뽑느냐 또 사장을 어떻게 뽑느냐 이 법을 바꾸자는 것인데 이게 본인들은 방송 정상화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민주당이 사실 문재인 정권 2017년 5월에 집권하고 나서 2017년 8월에 공영방송 장악 문건을 의원 워크숍에서 돌리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의원 워크숍에서요? 네, 의원 워크숍에서 2017년 8월입니다. 공영방송 이사들 박근혜 정부 때 들어왔던 공영방송 이사들 사장을 어떻게 쫓아낼 것이냐 이걸 검토해서 페이퍼로 돌렸어요. 그게 그 페이퍼가 언론사로 들어가서 이게 폭로가 됩니다. 그때 그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사들을 빨리 내쫓는 게 중요하다. 왜? 이사들이 사장 후보를 추천하니까. 그럼 이사들을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 구체적으로 지침을 하더랍니다. 어떤 거냐? 대학 교수 좋다. 특히 사립대 교수가 좋다. 왜? 사립재단을 공격하면은 부담을 느끼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KBS 강규영 이사입니다. 저건 알지. 명지대 사학재단 같은 경우 계속 가서 민노총 세력이 두들기면은 부담을 느낄 것이다. 이랬는데 우리 강규영 우리 KBS 전 이사 같은 경우는 그 부총장에게 사직서를 냈어요. 무슨 사직서냐? 명지대 사직서를 냈습니다. KBS 이사는 계속한다. 내가 끝까지 버틸 것이다. 이랬더니 부총장께서 만류했어요. 그래서 그 재단에서 참 강규영 교수님 많이 배려한 거죠. 이런 식으로 또 그리고 구체적인 또 투쟁 방식도 하더랍니다. 예를 들자면 그 학교 앞에 찾아가라. 법무법인 앞에 찾아가는 것도 좋다. 또 정치권이 개입하면 소위 말해서 민주당이 개입하면 정치권의 압력으로 오해될 수 있으니 방송사 구성원들 중심으로 해라.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 문건을 만들었던 민주당이 지금 방송 3법을 발의하면서 방송 정상화법이에요.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탕 발림.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KBS가 지금 이사 11명, MBC가 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KBS 이사 11명을 21명으로 늘린다. 그럼 10명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이 10명에 누구를 집어넣을 것이냐. 대부분 보면 친민노총 세력으로 떡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명이 21명으로 늘어난들 국민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어요? 그 이사들을?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방송 정상화법이라고 사탕 발라가지고 지금 프로파간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장 강렬하게 지적하는 사람이 김장겸 의원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MBC 사장을 해봤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고 그 2017년 8월에 문재인 그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 문건 시나리오에 따라서 쫓겨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장겸 의원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훈기가 들어오자마자 직격을 한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민희 상임위원장의 회의 진행이 그래서 좀 더 공정하고 엄정하게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근데 왜 최민희 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가냐 이거예요. 그런 문제점을 좀 지적할 수 있죠. 근데 이 방송 3법 개정은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나왔던 이슈예요. 그때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했었는데 근데 그때는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그때 보면은 MBC, KBS가 문재인 정권 창출에 기여를 했던 뭐 유튜브, 뭐 팟캐스트 이런 사람들이 다 방송 진행자 자리 하나씩 차지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자기네 편만 부르고 저는 한 번도 못 나갔어요. 네, 뭐 안 나가도 사실 아쉬운 거는 별로 없는데 그 기울어진 운동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는 여론 형성에 이용을 해놓고 막상 상황이 바뀌니까는 이따위 법 만들어서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고 지금 샤우팅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 민주당이 이제 집권하지 못했을 때, 즉 박근혜 정부 말기 때 박홍근 법안이라고 특별 다수제에 의해서 KBS 사장, MBC 사장, EBS 사장 뽑아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무슨 소리냐? 여야 추천 이사가 있는데 야당의 추천, 자기들 이야기입니다. 민주당. 야당 추천 이사가 한 명이나 두 명 찬성해 줘야 이 사람이 사장 후보가 될 수 있다고 하자는 게 특별 다수제입니다. 특별하게 다수의 찬성을 받아야 KBS, MBC, EBS 사장이 될 수 있게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당시에 국민의힘의 박성중 의원도 유사한 법안을 같이 냈어요. 그래서 이거 KBS, MBC, EBS 구성원들이 이 법 통과되면 이제 정치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줬다니까요. 박홍근 법안이.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딱 집권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 딱 했습니다. 이 특별 다수제로 하게 되면은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는데 이사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사장이 뽑히면 뭔가 좀 국민의 뜻에 좀 이 뜻을 다 수렴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리버리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 나오자마자 민주당 의원들이 입 싹 닦아버리고 현행대로 하세요. 그래서 현행대로 간 겁니다. 그럼 지금. 이 특별 다수제는 그럼 박근혜 때 나왔던 법안이에요? 그렇죠. 박근혜 정부 말기 때 민주당이 특별 다수제를 하자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권을 자기들이 박근혜 정권 탄핵되고 나서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니까 특별 다수제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고 입 싹 닦아버린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다시 방송 3법을 들고 나와서 이사수를 늘려서 국회가 추천하는 몫을 줄이고 여러 다양한 사회 각계각층의 입장을 대변하자라고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은 데코레이션을 그렇게 해서 들고 나온 겁니다. 방송 정상화라고. 근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숫자를 늘린 그 이사 포션에다가 친민노총 세력이 다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민노총 세력이라고 안 나와있던데요. 시민단체. 시민단체. 원래 그렇게 포장하죠.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그 추가되는 10명의 멤버 중에 방송 현업인 추천이 있습니다. 한국 PD연합회, 한국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술인연합회. 여기서 2명씩 카드를 2개씩 주는 거예요. 그럼 6명이잖아요. 엄청난 추천권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기자연합회, 한국 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사실상 언론에서 많이 보셨죠. 민노총 언론노조의 이중대라는 비판을 받아요. 그럼 누구를 추천하겠어요? 어떤 사람을 사장으로 추천하겠냐고. 민노총이 선호하는 사람을 추천하겠지. 그럼 민노총이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성이 있어요? KBS 사장과 이사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NHK나 BBC가 다 국민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이 이사나 사장으로 추천이 되죠. 근데 이자들은 민노총 대표성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시청자위원회도 또 추천 몫이 있거든요. 네네. 4개 있습니다. 4개. 4개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KBS, MBC 시청자위원회 그 구성을 보세요. 좌파 세력의 문화진지입니다. 문화진지. 문화전쟁하는 진지. 거기에 왕창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 추천할까요? 민노총? 친민노총이죠. 뭐. 보나 안 보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방송 3법 플러스 방송통신위원회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 과방위 자리에서 최민희 상임위원장이 공정하게 진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어머니 소리까지 들으면서 사실 편파적으로 진행하려다 보니까 어제 이 난장판이 된 거죠. 아니 근데 이게 민노총이 다 장악을 하도록 보수 진영은 왜 아무런 일도 못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방송사. 예. 이건 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죠.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 초기 때 이게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폐악질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죠? 인국공 사태 일으킨 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네, 인국공. 거기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비정규직 전부 해결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노조 가입률이 그냥 민노총 쪽으로 확 쏠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 보수 우파 이 세력이 반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민노총에 가입하면은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거야라는 사인을 최고 지도자가 준 거지. 그러니까 KBS, MBC 다 민노총 조합원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KBS 같은 경우도 원래 과반수 노조가 없었어요. 그래서 개별 교섭을 하고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이 되고 나서 민노총 쪽으로 힘을 확 실어주니까 민노총 조합원 숫자가 훌쩍 뛰어가지고 과반수 노조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과반수 노조하고 협상을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민노총 세력을 키워준 것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사가 휙 한쪽으로 그냥 편파적으로 돼버린 거죠. 그런 측면이 있죠. 아니 그럼 왜 윤석열 정부 너무 답답한 게 이 문제도 해결을 못했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답답하신 것 같아요. 전 지금 이 보수층이 그다음에 검사 출신이잖아요. 최고의 칼잡이가 법무부 장관이었고 대통령인데 왜 이재명 사법 처리도 아직까지 못했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보수파 우리 국민들께서 속에 천불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래서 지금 막 임기 중간도 안 됐는데 한동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본인의 항상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본인의 운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만 되는 운명 같은 게 있어요. 시대적인 운명. 왜냐하면 정치인은 일종의 연예인처럼 있잖아요. 내가 어느 자리에 가면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가수 잘하는 사람은 노래를 불러야 되고 춤을 잘 추는 사람은 춤을 춰줘야 됩니다. 내가 기분이 우울해도. 그런 운명 같은 게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의 운명 또 한동훈 법무장관의 운명 같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한동훈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이원석 검찰총장하고 잘 힘을 맞춰서 네. 이재명 저렇게 범죄 혐의가 많은 사람 구속시키고 또는 뭐 조국도 좀 손을 보고 했으면 지금 자유우파 국민들이 속이 천불이 안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런 점을 좀 감안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개개 사건에 개입할 수 없고 뭐 다 알아요. 하지만은 다 했잖아. 문재인 정부는 아니어도 왜 그 정권까지 지었는데 왜 못했 이제까지 못했냐. 아우 답답한 거야. 나는 좀 이게 시행령으로 나는 그냥 좀 이제 강하게 나가야 된다고 봐요. 법안으로 저렇게 밀어붙이면은 다 거부권 행사해서 막아버리고 시행령 만들어. 그래서 시행령으로 무슨 또 위헌 위법 해가지고 대법원에 쟤들이 제청하겠지. 그럼 그걸 무지하게 끌게 하는 거야 그 재판을.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철권 통치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시행령 통치, 시행령 통치. 오늘 키워드 나왔다. 철권 통치. 지금 보세요.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이 상임위원장 7개 자리 준다고 하니까 그건 낼름 받고 들어갔잖아요. 상임위원장을 그러면 초선들이 할 수 있습니까? 다 3선 이상이 하는 거예요. 상임위원장. 특히 예외적으로 최민희는 재선이지만 했지만 민주당이 특별 배려한 건데. 자, 그 상임위원장 7개 자리 준다고 낼름 받고 들어갔더니 그 다음날 바로 뒤통수 때리는 게 바로 이거 아니에요. 최민희 과방위 상임위원장이 방송 3법 방통위 4법까지 통과시켜버리는 이런 뒤통수 치잖아요. 그럼 이 부담을 누가 안게 되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다 안게 되는 거예요. 또 거부권 행사해야 되거든요. 그럼 거부권 행사를 계속 하게 되면은 이거 다시 제의하세요. 제의 요구권 발동하면은 민주당은 또 어떻게 공격할 거냐? 저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 대통령이다. 국민의 뜻을 뭐 받아들 이렇게 정치 공세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뭐 들을 필요도 없어. 그 니들은 아버지 정치 하라 그래. 그래. 뭐 거부권 정치라 그러면 수령 정치라고 같이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전지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철권 통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이건 불통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정말 택도 아닌 법안을 자꾸 발의해서 통과시키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좀 난데없는 일이 있습니다. 권모 씨라는 분이 국회 국민청원을 하나 올렸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국회가 발의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국민청원이 거의 20만 명 가까이 다 돼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회에 보면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이거를 올리면은 이거 찬성하는 사람이 5만 명 이상이 되면은 이거 그러니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가능한 겁니까? 이게 그 국회 내에 국회 홈페이지 그 게시판에요. 30일 동안 5만 명 이상의 청원이 들어오면은 이게 상임위에 자동적으로 회부하게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요건은 갖춰졌어요. 근데 탄핵을 이제 관리를 하는 데는 탄핵을 다루는 데는 법사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청래 위원장이 이거를 받아가지고는 탄핵안을 심사를 하겠죠. 그러면 이 또 보세요. 법사위원장 정청래 손으로 가게 되는데 정청래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게 법사위에 들어오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시원하게 볼을 차겠네요. 그러면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겠네요. 네, 네. 자, 그런데 이게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이게 3분의 2여야 되기 때문에 3분의 2여야 되기 때문에 이탈표가 나오기는 저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3분의 1하면 201명. 네네. 201명이 돼야 되죠. 네네. 그럼 지금 이상이니까 200명. 200명. 네, 지금 300명이죠. 200명까지 포함해서. 자, 그러면 야칠당 표를 다 합치면 지금 192표. 그럼 국민의힘이 108표니까. 이거 어차피 국회 통과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통과는 안 돼도 저는 이게 보수가 지금 전당대회 앞둬놓고 심각하게 분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근데 그 대선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몇 번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후보가.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윤석열은 검찰 때부터 운이 좋았던 사람이다. 나는 그 사람의 운을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거 보고 아 역시 운이 좋은 분이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은 저 이거 분명히 역공당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은 박근혜 정부 때 그 탄핵 놀이를 가지고 한번 이걸 꽃놀이패라고 생각을 한 경험이 있어서 자꾸 그렇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지금 사유가 보면은 한반도 전쟁 위기 조장이거든요. 전쟁 위기 조장은 윤석열이 한 게 아니라 문재인이 한 거야. 그거 뭐 이상한 뭐 군사 합의 만들어 가지고는 서로 뭐 이렇게 못하게 했다가 다 당해가지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하노이 회담하고 싱가포르 회담 해가지고 얻은 게 뭐 있어? 그냥 북한의 패만 보여줬지. 맞아. 그래서 북한은 핵 개발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만 보여가지고 한미 관계만 악화됐거든요. 그때 운전자 노릇한다고 하다가 그 다음에 해병대 최상병 외압 의혹 대통령이 특검 받는다 그랬잖아. 근데 좀 기다리라고 기다리라고 그래도 국민이 계속 의혹을 가지면 특검 자기가 발의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소수 제가 들었는데 그 중앙일보 기자님한테 들었는데 그 김혜경 씨 그 카드 사용 관련해 가지고는 조만간 일부가 기소가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부터 보고 얘기해. 지금 이 권모 씨라는 분이 뭐 개딸인지 아니면 뭐 민주당 당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대충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언론 보도를 보면 1번이 바로 그겁니다. 한반도 전쟁 위기를 조장했다. 지금 한반도 전쟁 위기 조장하는 게 누구야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이잖아. 러시아하고 북한이 지금 유사시에 자동 군사 개입하겠다는 조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느 시점 되면 한반도 상공에 폭탄을 가득 실은 러시아 전폭기가 왔다 갔다 하는 날이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게 누군데? 지금 우리는 공격 미사일보다는 사드 같은 거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요격하는. 남이 쏘면은 자 그리고 대한민국이 북한을 침공하거나 대한민국이 중국을 침공합니까? 절대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평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킬 의사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그럼 전쟁 위기 조장하는 게 누구냐 말이에요. 지금 이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권이 한반도 전쟁 위기를 조장했다고? 이게 탄핵 사유 1번이라고? 이거 전혀 동의할 수 없죠. 또 이런 거 있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이건 전 변호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공수처가 외압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경찰이 최상병의 과실치사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기다리면 돼. 그게 나와. 그러면 충분히 완성된 어떤 실체적 진실을 가지고 최상병 유족에게 보여드리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정치권이 할 일이지. 이걸 정치권의 쟁점 아니 정쟁거리로 몰아가는 이 민주당의 행태는 오히려 더 비판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더 수상한 건 이 청원인 주장이 권모 씨 개딸인지 뭐 민주당원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의 주장이 민주당이 지금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을 상대로 정치 공세하는 거하고 비슷한 흐름으로 간다 이거예요.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이 청원인 자체가. 그래서 어차피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별로 보이지 않는 이런 청원을 왜 할까요? 아니 저는 통과되면은 오히려 지방선거 폭망할 것 같아서 통과되라 그러고 있어요. 이때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한나라당에서 무리하게 탄핵 발의했다가 역풍 불었잖아요. 역풍 불었잖아요. 저는 그거보다 더한 사태가 이번에 발생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발의가 돼가지고는 지방선거 때 싹 쓸어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실 그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낮게 보이지만 이게 만약 통과가 됐다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국민들이 아주 열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권자의 한 1600만 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고 대통령으로 만들었는데 임기가 아직 3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절반도 아직 못 지난 이 윤석열 정권을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붙여가지고 탄핵시키겠다. 이런 정치 공세를 하게 되면 그동안 투표하고 나서 생업에 바빠서 정치 문제에 대해서 별로 좀 많은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국민들이 이게 뭐지? 내가 찍었던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왜 탄핵을 한다고 하는 거지? 이러면서 역풍 불 수 있죠. 당연히. 그래서 이 소수 지금 뭐 20만 명 청원 숫자가 한 20만 명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은데 20만 명이라는 이 소수의 의견을 국민청원을 넣어서 국회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통과시킨다. 그러면 나머지 1600만 명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당시 찍지 않았지만 그래도 대통령 선거에 참여했던 그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유지하기 힘들죠. 지금 철권 통치라는 우리 전 변호사님 말씀 나오는 이유가 국민들이 지금 속에 천불나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 선거를 왜 했냐고, 대통령 선거를. 대통령 선거 하지 말고 국민청원으로 그럼 지도자를 뽑든지 아니면 체육관 선거를 하든지 이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뿌리를 흔드는 일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민청원은 그러면 자유우파 쪽에서도 좀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기 어떤 분이 민주당 해산 청원은 안 되나요 했는데 정당 해산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에 대해서 하는 거고 과거에 통진당이 해산된 경험이 있는데 뭐 아바이 수령 체제로 가면은 뭐 저기 우리가 아는 어느 당이랑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저 민주당 해산 청원은 이미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 있는 자유민주당이 냈습니다. 이번에. 몰랐습니다. 예, 얼마 전에 그 진보당 하고 민주당을 묶어가지고 해산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을 냈는데 그게 지금 법무부에 가 있어요. 그게 지금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면은 통진당 해산처럼 그런 사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그 자유민주당이 낸 우리 청원이라고 합니까? 해산 심판 청구? 네네. 정확한 위원정당 표현입니까? 해산 심판 청구. 청구. 거기 내용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진보당은 통진당의 후신이다. 왜 그러냐? 민중민주주의를 추구한다. 여기서 민중이란 말은 북한에서 쓰는 인민민주주의 말과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들은 통진당의 후신이고 지금 또 진보당의 당대표가 누구냐? 최근에 바뀌었죠. 그 여성 국회의원 했던 이정미? 김 누구죠? 그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정희가 당대표 할 때 그 멤버들이에요. 그래서 통진당 해산될 때 국회의원이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명패만 진보당으로 바뀐 것이지 사실상 통진당이다 이거. 그래서 김재현 우리 구독자님들 역시 슬기로우시네요. 김재현 국회의원. 김재현 전 국회의원이 지금 진보당의 당수입니다. 그러면 이게 통진당 아니야? 쉽게 하면 빨간 옷 입고 있다가 노란 옷 입고 나와가지고 우리는 진보당이에요. 통진당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안에 든 건 통진당.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자유우파 진영에서 진보당은 물론이고 민주당을 해산해라 이런 여론이 있으면 또 국민청원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주 소모적이고 정말 이건 너무나도 낭비적인 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일단 어떤 정권이든 5년 임기의 정권이 들어섰으면은 문제점은 지적할 수 있지만 그 정권 자체를 그냥 뿌리째 뽑아내버린다고 하면 그건 혁명하자는 거 아니에요. 혁명. 그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공식적인 선거 과정을 해서 지도자를 도출했으면 어쨌든 간에 5년간 믿고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해줘야지. 또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 세력이. 그렇다면 5년을 기다리는 이런 성숙함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급한 거죠? 왜 이렇게? 저자들은 왜 이렇게 급할까요? 급하죠. 왜냐하면 언제 판결이 지금 4개가 걸려 있는데 이겁니다. 그 위증교사하고 선거법이랑 연말 전에 나올 것 같거든요. 1심 판결이. 1심 판결이 나와버리면은 저는 사실 법정 구속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정당 대표면은 많은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더 많은 거거든요. 예전에 유창훈 판사는 이상한 판단을 하셨지만은 저는 이게 법정 구속 사안이라고 보기인데 저와 같은 생각을 이제 판사님이 가졌을 수도 있잖아요. 불안한 거야 지금 민주당은. 사실 전 변호사님이 오늘 이 각 아이템에 대해서 사실 핵심을 짚어주시는데 왜 이렇게 민주당이 서두르고 성급하냐면요. 이재명 당대표가 구속될까봐 구속되기 전에 지금 윤석열 정권을 아랫도리를 쳐서 탄핵에 준하는 사태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다급한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두르는데 이렇게 서두르면
너무 급하게 먹으면 체합니다. 소화불량 와요. 소화불량 쓰러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아주 이거는 대한민국 정계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근데 이거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금 뭐 4년 중임제 개헌하자고 이런 소리는 또 왜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얘기는 나경원 의원도 했어요. 네. 저 그때 언론 간담회를 하면서 그리고 보면 난 나경원 의원이 그때 저 얘기를 왜 하는지 옆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의아했거든요. 우리나라 개헌 얘기를 하면서 4년 중임제 개헌은 항상 나오기는 했어요. 뭔가 책임 정치를 구현을 한다고. 그동안. 근데 이게 뭔가 정치를 과열시키고 사실 시기를 5년에서 8년 뒤로 늦추는 거지 의미가 없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여기까지 안 나왔는데 개헌 얘기가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얘기 중에 하나가 4년 중임제 개헌인데 지금 우원식이 이 얘기를 딱 하는 거는 원래대로 가면은 대통령 선거 2027년 3월이거든요. 만약에 4년 중임제로 간다면은 26년 3월에 하는 거고 그럼 대선 전국을 25년으로 땡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언제 재판이 나올지 몰라가지고는 떠는 누군가가 마음을 좀 더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지금의 어떤 여세를 몰아붙여가지고 대선까지 가면은 자기네들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발상에서 지금 나온 얘기 같은데 또 개헌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근데 우리 전지현 변호사님 전문가시니까 지금 만약에 4년 중임제 개헌을 한다고 치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줄일 수 있어요? 아니 보면은 그 해당 발의를 한 사람 발의를 하는데 그 해당 현직 대통령은 적용이 안 되게 돼 있는데 그것까지 바꾸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인데 지금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면 지금 현행 헌법상으로는 이건 한동훈 후보도 말한 것 같은데요. 네. 현행 대통령에겐 적용되지가 않고 그 다음 대통령부터 감 4년 중임제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것까지 바꿔버린다면은 그것까지 바꿔버린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 이야기는 이거 바꾸자는 이야기죠. 네, 그 얘기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 국회의장도요. 이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경기 운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대놓고 하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뭔가 이렇게 탄핵 국면으로 몰아가고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는 탄핵 정국을 만들면서 4년 중임제 개헌 얘기가 나오면은 윤석열 물러가라 막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보면 국회의장도 그렇고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그렇고 법사위원장 정청래도 그렇고 지금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윤석열 정권 탄핵 국면으로 조금씩 명분을 만들어가는 거죠. 자꾸 맞다 보면 다운되거든요. 이 잽을 너무 허용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국회의장이면은 출신 당을 떠나서 뭔가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좀 진행을 해야지. 상당히 지금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속보, 윤석열 탄핵안 발의,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론, 이재명 아버지, 최민희 어머니 이야기까지 많이 나눠봤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오늘 이 멸콩TV 보시는 많은 우리 애독자님들에게 정말 지금 상황에 오늘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